제목 깨진 그릇. 서연의 손끝에서 찰흙이 부드럽게 돌아간다. 물레 위에서 태어나는 작은 찻잔은 그녀의 40년 결혼 생활처럼 완만하고 따뜻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공방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칼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준우는 문득 첫 만남의 순간을 떠올렸다. 여보, 오늘도 예쁜 작품이 나왔네. 준우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60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눈은 20살 때처럼 맑고 순수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찻잔을 만들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에 쓸 수 있게. 벌써 40년이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 준우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4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마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석이 7살 딸 지우의 손을 잡고 공방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지우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서연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할머니처럼 흙으로 컵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 우리 지우도 도예가가 되려나? 서연이 흙투성이 손을 닦으며 웃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빠랑 엄마 그리고 나까지 5개 컵 만들어 주세요. 좋아,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컵들을 만들어 줄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준우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서연은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민석은 효자였고 지우는 사랑받는 손녀였다. 아무도 6개월 후에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민석이 받은 전화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를 지옥으로 바꿔놓았다. 서연이 공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은 가족들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후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몸이 되었다. 언제 깨어나실까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뇌사 상태는 아니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병실은 조용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서연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고맙다, 민석아.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준우는 서연의 이마에 형식적인 키스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민석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담담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지우가 얼마나 할머니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의 손은 차갑고 무겁기만 했다. 할아버지가 누구랑 놀았어?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민석의 손이 멈췄다. 딸을 병원에 데려온 것은 서연에게 그림 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지우가 그린 그림은 예상과 달랐다. 이게 뭐지? 그림에는 2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한 명은 분명 할아버지 준우였지만 다른 한 명은 서연이 아니었다. 긴 생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었다. 어제 아파트 앞에서 봤어. 할아버지가 예쁜 아줌마랑 손잡고 웃고 있었어. 할머니가 아픈데 왜 웃었을까?
민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7살 아이의 말이니까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 걱정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셔. 아마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아니야. 분명히 할아버지였어. 병원에서는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민석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때 복도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기다려. 장모님 상태가. 아, 알았어. 주말에 시간 내볼게. 준우는 민석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아, 민석이 왔구나. 지우도. 아버지,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그냥. 회사 동료. 준우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평소 솔직했던 아버지가 민석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준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민석에게는 그 슬픔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특히 지우의 그림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다. 민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우의 그림과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2시,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준우는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자기야, 오늘 못 와? 보고 싶어. 마이너스 미영. 민석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 지우가 그림 속 여자에게 붙인 이름이었다. 설마. 민석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었다. 패턴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잠금이 풀렸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참담한 현실이었다. 미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1년 넘게 이어진 불륜의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다. 미영 언제 결혼해 줄 거야? 준우 조금만 참아. 집안 정리되면 바로. 미영 서연이 언니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 준우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의사가 그랬어. 민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다음 날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그런데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함께 있었다. 원래 수익자였던 아들 이민석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배우자 이준우로 바뀌어 있었다. 신청 날짜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이건 계획된 거였어. 민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엄마, 이 모든 걸 아세요? 아버지가.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인 것이다. 엄마, 방금. 민석은 흥분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다. 엄마, 제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주세요.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까딱였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오 하느님. 엄마. 민석은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뢰할 만한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어머니의 상태 호전을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밤마다 병실을 찾아가
어머니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버지, 다른 여자가 있어요. 맞나요? 서연의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다. 예. 보험금 때문에 엄마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힘겨운 예.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2번. 아니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40년간 충실한 아내로 살아왔던 것이다. 일주일 후 서연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리고 민석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석아,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민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깨어났다는 걸 아직 몰라요. 엄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아무도 모르죠? 네, 저와 김 간호사님만 알고 있어요. 민석과 서연은 며칠에 걸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서연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비밀로 유지했다. 민석아, 아빠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보험 사기 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류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고.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내가 혼수 상태일 때 나한테 독을 먹인 적이 있어. 뭐라고요? 정확히 기억나. 쓰러지기 전날 밤 아빠가 내 물컵에 뭔가를 넣었어. 나는 잠든 척했지만 다 봤어. 그리고 그 물을 마신 후 어지러움이 시작되었고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살인미수예요. 증거가 있을까? 물컵. 아직 집에 있나요? 아마 씻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 서재 금고 안에 작은 병이 하나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민석은 그날 밤 집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다. 정말로 작은 갈색 병이 하나 있었다. 라벨에는 수면제 마이너스 고농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도 증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서연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더 완벽한 복수를 원했다. 민석아, 아빠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요? 연기를 해야겠어. 내가 죽어간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민석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대요. 이제 정말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다면. 준우의 목소리에서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내일 오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해 주셔야 해요. 알겠다. 그게 내 엄마를 위한 길이라면. 전화를 끊은 후 준우는 곧바로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조금만 더 참아. 민석과 서연은 이 메시지도 이미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준우의 휴대폰에 원격 감시 앱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병실에는 준우와 민석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다시 의식을 잃은 척하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네. 준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어려 있었다. 여보, 이제 편히 가. 내가 당신 목까지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내밀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서명란을 향하는 순간이었다. 당신,
누구랑 잘 살려고? 서연의 또렷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준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탁 소리를 냈다. 서연아. 나 없이 미영이랑 내 보험금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거지. 서연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떻게? 언제부터? 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언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지는 걸 지켜볼 때부터? 아니면 보험 수익자를 바꿀 때부터? 나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이준우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이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이 경찰에게 넘겨졌다. 불륜의 증거, 보험금 사기 미수의 증거, 그리고 수면제 병까지. 아빠, 왜 그랬어요? 수갑이 채워진 준우 앞에서 민석이 물었다. 민석아, 나는 40년 동안 엄마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지우까지 속였어요. 심지어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준우는 바닥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다. 미영이 누구예요? 언제부터였어요? 1년 전. 회사 신입사원이었어.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40년 결혼 생활을 버리려고 했어요? 너희 엄마는 너무 평범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미영이는 달랐어. 젊고 활기차고.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거짓말.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보험금 5억을 노리고 있었잖아. 준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이준우는 아내에게 고농도 수면제를 투여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것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또한 1년여에 걸친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아내를 기망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미영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준우의 계획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이준우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미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서연과 민석이 조용히 판결을 들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서연은 새로운 공방을 열었다. 예전보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곳이었다. 할머니, 이 컵 정말 예뻐. 지우가 서연이 만든 찻잔을 들고 감탄했다. 아이는 1년 전의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아프다가 나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우리 지우가 제일 예쁘지.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후 오히려 그녀는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4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구나 싶어. 진실을 안 지금이 훨씬 나아. 아버지 면회는 안 가실 거예요? 갈 생각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민석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의 새 공방은 금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가 만드는 도자기는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마치 고통을 겪은 후 더 깊어진 영혼의 깊이가 작품에도 스며든 것 같았다. 선생님, 이 찻잔 하나 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공방에 들어와 말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으로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서연은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그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찻잔은 어떠세요? 2번 구워서 특히 단단해요. 좋네요. 예뻐요. 여성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제가 만든 건데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진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래요. 처음엔 형태도 없던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선생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림의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할머니, 이거 봐. 지우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 셋이 공방에서 흙 만지고 있어. 서연은 지우의 그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1년 전 지우가 그렸던 그림은 가족의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였지만 지금의 그림은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왜 안 그렸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잖아.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 조금은. 근데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지우의 순수한 배려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도 돼. 정말요? 물론이야.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내 할아버지야. 서연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석에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민석아, 그리고 서연아,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너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민석은 편지를 읽고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았다. 용서. 쉽지 않은 일이지. 면회라도 가보실래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요? 모르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서연의 공방을 자주 찾는 손님 중에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60대 초반의 그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홀로 지내는 호랍이었다. 오늘도 좋은 작품들이 많네요. 철민이 공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찾으러 오셨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도예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예를요? 집에 혼자 있으니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보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서툴렀거든요. 그렇게 철민은 서연의 첫 제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생겼다. 선생님은 어떻게 도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흙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철민의 말에 서연은 공감했다. 도예는 그녀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주는 일이었다. 몇 달 후 철민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서연은 당황했다. 오랫동안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민석 씨에게 들었어요. 철민은 서연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면 친구로서라도. 서연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어머니가 철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엄마, 박 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예요? 좋은 친구야. 그분도 혼자 사시니까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 혹시 더 발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서연은 잠시 멈춰서 민석을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와 함께든 상관없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감동했다. 고마워, 민석아.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 한편 지우는 철민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지우에게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흙놀이 해요. 우리 지우가 선생님이야. 뭘 만들어 볼까? 철민과 지우가 함께 만든 작은 토끼 모양 컵을 보며 서연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이 지나고 서연의 공방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유명한 도예가래.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다. 유명하다니, 그냥 열심히 할 뿐인데. 맞아요. 할머니 작품을 보러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민석도 어머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해 봄 서연은 개인전을 열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년간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엄마, 개인전 축하드려요. 개막식 날 민석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 지우도 작은 꽃을 들고 축하했다. 철민도 함께 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서연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다. 축하합니다, 서연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철민 씨. 당신도 함께 만든 작품이니까요.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연의 작품들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품이었다. 특히 깨진 그릇 시리즈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러 깨뜨린 후 금으로 이어붙인 찻잔들이었다. 일본의 긴츠기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상처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작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한 관람객이 물었다. 상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우면 처음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연의 설명에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다.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연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준호와의 마지막 정리였다. 민석아, 아버지, 면회 가볼까? 민석은 놀랐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함께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가볼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교도소 면회실에서 3년 만에 마주한 준우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서연아. 준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편지로. 그래도 직접 말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왜 그랬어요? 정말 궁금해요. 서연의 질문에 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모르겠어. 그때는 미쳤었나 봐.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 40년이 무거웠다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미영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서연은 준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로.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요. 준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후회해요? 매일, 매 순간. 서연은 오랫동안 준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준우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해요.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서연아, 40년이 지루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해요.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게 답은 아니었어요.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지우의 할아버지로서는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우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고 싶어 해요. 정말?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서연은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어떠셨어요? 민석이 물었다. 후련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아버지는 어떻게 보이셨어요? 많이 늙었더라.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 용서하셨어요? 응. 내 마음을 위해서. 서연의 말에 민석은 어머니의 강인함을 새삼 느꼈다. 그날 저녁 철민이 공방을 찾았다. 오늘 힘들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철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철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래요? 철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었다. 1년 후 서연과 철민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지우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며 감탄했다. 우리 지우가 더 예쁘지. 이제 박할아버지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맞아. 어떤 기분이야? 좋아요. 할아버지가 2명이나 생겼어요. 지우의 순수한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민석도 어머니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고마워, 민석아. 내가 이해해줘서. 결혼식 후 새로운 가족이 된 4사람은 공방에서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다.
우리 가족 컵 세트 완성.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4개의 컵은 모양도 크기도 달랐지만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든 가족처럼. 5년이 지난 지금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녀는 유명한 도예가가 되었고 철민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가족을 꾸려가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지우는 13세가 되어 할머니를 닮은 예술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서연은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재생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불사조야.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 예뻐요. 왜 불사조를 만드세요? 사람도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서연의 손끝에서 우아한 불사조가 완성되어 갔다. 그때 민석이 들어왔다. 엄마, 아버지에게서 편지 왔어요. 서연은 편지를 받아 읽었다. 준우는 모범수가 되어 조기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출소하면 지우를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지우 생각은 어때? 민석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싫어하면.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아버지도 내 가족이니까. 서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지우는 활짝 웃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약속해야 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가족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 네. 철민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해가 질 무렵 4사람은 공방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하늘은 마치 불사조의 날개 같았다. 할머니, 우리 진짜 행복한 가족이죠? 지우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야. 서연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배신과 고통,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 났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금실로 이어 붙여진 것처럼 더욱 아름답고 단단해졌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서연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공방 창가에 놓인 깨진 그릇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다. 금으로 이어진 균열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인생처럼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예술품이었다. 깨진 것들은 다시 맞출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으며 무너진 가족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진실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